안녕하세요. 올해 62살이 된 여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60이 넘고 보니 새롭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그동안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포기하고 살았는데 딸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야 한숨 돌리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간 해보고 싶었던 일들 하나씩 다 해보는 중이에요. 제 사연을 소개하는 것도 예전부터 한 번쯤 해보고 싶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할까 싶어 망설여왔는데 딸의 응원에 힘입어 60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살아가는 게 고역이었는데 힘든 터널을 거치고 나니 그 시간을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진학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네요. 효수가, 아무래도 너 고등학교 진학은 어렵겠다. 그러지 말고 시내에 자리 하나 알아볼 테니 일이라도 다니는 거 어떠니? 아무래도 네 오빠는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오빠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 제발 고등학교만 보내주세요. 대학교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안 보내준다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겨우 학교는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마치지는 못했어요. 고3 때였나 집안 형편이 바닥을 쳐 결국 제가 나가 돈을 벌어야 했네요. 당시 대학에 입학한 1살 위의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 밑에 동생들도 있었기에 제가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좁은 공장에 갇혀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가 벌어 우리 오빠 등록금도 보태고 동생들 뭐라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한 2년쯤 일했을 때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같은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해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촌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 리가 없으니 저 혼자 소갈이를 했었죠. 그러다 공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과도 가까워지게 되었고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게 되었네요. 서울로 올라와서 첫눈에 반한 남자와 사귀게 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설레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저나 그 사람이나 어린 나이였기에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건 분명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응?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나 무섭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한 10분 동안은 말없이 담배만 태우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내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한테 찾아온 생명인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야지. 우리 둘 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뱃속에 찾아온 아이가 선물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아이를 낳기 전 양가 부모님을 뵈러 서로의 고향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 사람도 제 고향에 가서 인사드렸고
이제 그 사람 집에 내려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분명 저희 집 앞에서 만나 같이 기차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같이 다닌 공장에도 연락해봤지만 못 봤다는 말뿐이었어요. 연락이 안 되자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저한테도 여자의 직감이 있었던 건지 사는 집에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싶었어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하면서 그 사람이 살던 집까지 어떤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 직감이 틀리기를 바랬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제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고 그 남자와 같이 살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던데. 그래서 어제 짐 다 빼서 나갔어. 네? 뭐라고요? 효수가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던 집에서 짐도 다 빼고 공장에도 나오지 않고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거였습니다. 전 며칠은 그래 기다려보다 했었어요. 갑자기 아기 아빠가 되고 가정이 생기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자고 생각했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이 없자 이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결혼하겠다고 했던 딸이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뭔가 이상했는지 엄마가 서울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쪽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미뤘다고 핑계만 댔었네요. 그런데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살림 합친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장모될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비치는 게 이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온 저를 붙잡고 엄마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효숙이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러니까 엄마, 그게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더는 숨길 수도 없고 엄마한테만은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 싶더군요. 저도 아이와 저만 남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네요. 효숙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 낳을 거야? 왜 말이 없어? 낳아야죠. 내 아이인데 낳을 거예요. 너 제정신이야? 그놈도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마당에 네가 어떻게 혼자 애를 키운다 그래? 너 여자 혼자 애 못 키워.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마, 나도 무서워요. 근데 그렇다고 내 아기한테 나쁜 짓 못해요. 엄마가 나 좀 이해해줘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네가 몰라서 그래. 자식 하나 키우는 게 혼자 몸으로 되는 건 줄 알아? 거기다 여자가 남자 없이 애 키우면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해. 다 큰 처녀가 남편 없이 애 엄마 되면 집안 망신이야. 너 한창 나이인데 그렇게 살 거야? 엄마 마음 이해하는데 그래도 나 위에 놔야겠어요. 내 핏줄이 생기는 건데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아직 네가 어려서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나는 네가 애비 없이 자식 낳는 거 못 본다. 너 나랑 연 끊을 거 아니면
이혜미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엄마는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아서 혼자 고생할 딸이 걱정되니 아기 낳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아기 아빠도 사라진 마당에 왜 낳으려는 거냐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저를 달래기도 하셨네요. 하지만 이건 아기 아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제 아기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 우리 아기를 잘 키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내려가시고도 수도 없이 전화해 제가 마음을 고쳐먹도록 설득하시더군요. 딸이 고생할 것도 걱정되고 남들이 수근대고 손가락질할까봐 그것도 마음이 쓰이셨나 봅니다.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호강은 못 시켜드리고 이런 일로 신경 쓰시게 만들어서 참 죄송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대학 다니는 오빠도 부모님께 들었는지 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효숙이 너 어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해.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애들 소꿉놀이인 줄 알아? 게다가 너 이렇게 미혼모로 애 키운다고 하면 고향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그 생각은 안 해봤지. 오빠 미안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치만 나 뱃속에 아이 포기 못해. 아,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도 말고 네가 그 애 알아서 키워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족들과 인연을 끊는 게 도와주는 거겠다 싶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잘 키운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겠다 생각하며 가족들이 모르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네요. 집을 옮기면서도 부모님과 연을 끊고 숨어 지내면서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건지 수백 번은 더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뱃속에 있는 제 애를 생각하면서 이겨낸 것 같아요. 엄마가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는 아기가 고맙기만 했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은 더 팍팍했습니다. 미역국 끓여줄 사람도 없어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몸으로 제가 목을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도 직접 돌봐야 했거든요. 제일 막막한 건 돈이었어요. 그동안은 조금씩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살았지만 갓난아기를 두고 밖에 나가 일할 수가 없으니 한 푼도 돈 모아놓았던 생활비도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혼자 아기 키우는 걸 딱하게 생각한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부업 자리를 소개해 주셔서 그거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네요. 집에서 아기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일을 했지만 받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업해서 살림이나 조금 보태는 거지. 그걸로 저랑 아이 먹고 살 돈을 벌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요.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 아이한테 맛있는 반찬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말 미안했어요. 딸아이가 또래 다른 애들에 비해 몸집이 작은 편이었는데 내가 좋은 걸 못 먹여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고기 반찬 하나 못 해주는 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우리 딸이 5살 정도 됐을 때인가 아이 밥을 먹이려는데 주방을 뒤져보니 쌀도 다 떨어지고 고작 라면 한 봉지밖에 없더군요. 따뜻한 밥에 반찬도 못 해주고 며칠을 라면만 먹이는데도 지 엄마라고 곁을 맴돌며 방긋방긋 웃어대는데 가슴이 미어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그때 실감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아이를 먹이는데 그래도 맛있다면서 웃는 아이 앞에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라면도 하나밖에 없어서 딸에 끓여주고 저는 굶으려는데 그 어린 게 제 입에 라면을 넣어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가, 엄마는 배불러. 우리 딸 많이 먹어? 엄마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못나고 부족한 엄마라 매 끼니 라면밖에 못 해주는데도 부족한 엄마를 챙겨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우는 거냐고 물어보는 아이를 껴안고 그날 남몰래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아이가 커가고 저도 회사를 다닐 수 있어 조금씩 형편은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나 돌아오니 다른 집처럼 많이 신경 써주지는 못해 늘 미안했지만 우리 딸은 자기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숙제도 하고 늦게 돌아오는 저를 위해 집안일도 대신해주는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로 자랐네요. 회사를 다니고 천천히 수입이 안정되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사를 가야겠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녀는 지하실 방을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당시 살았던 집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씨가 좋으셔서 월세비의 큰 방에서 두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실 방이니 여름이면 곰팡이가 피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는 날에는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앞에서 새벽 내내 물을 퍼내야만 했었어요. 언제까지 그런 집에서 딸을 키울 수는 없었기에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딱 중학생이 되던 해 우리 모녀는 해가 잘 들어오는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네요. 사실 방 2개짜리 집이라고 해도 남들에 비하면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서 우리만 사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지하철역과도 가까웠고 늘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 방에서만 살다가 궁궐로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작지만 처음으로 딸 혼자 쓰는 방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중학생인데 엄마가 사생활은 지켜줘야지. 엄마가 항상 우리 딸 사춘기 되기 전에 꼭 방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 앞으로 이 방은 혜정이 너 혼자 써. 그래도 돼. 정말? 나도 이제 내 방 생기는 거야?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사랑해. 그렇게 좋아? 너 친구들은 거의 다 자기 방이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 딸도 자기 방 필요하지. 이제 친구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방 예쁘게 꾸미고 해.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건물 2층인 덕분에 해도 잘 들고 우리 모녀가 각각 방도 가질 수 있어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이사 간 날 모든 짐을 다 정리했더니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딸 방에 들어가 곤히 자는 아이의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문득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아기를 낳겠다고 결심한 뒤로는 가족들과의 연을 다 끊었으니 건강하게 사시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이사도 했고 혼자 힘으로도 자식 잘 키우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엄마도 뿌듯해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또 예쁘게 잘 자란 우리 혜정이 얼굴도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어서야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 앞에
조금은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 딸 손을 잡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19살 때 떠나온 고향이었는데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딸을 데리고 가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엄마, 나 오늘 한숨도 못 잤다? 나도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 거잖아. 설레서 잠이 와야 말이지. 으이구, 그렇게 좋아? 엄마도 참 감회가 새롭다.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해주니 참 고맙네. 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할 거야. 애들은 할머니 댁 가면 할머니가 직접 빚은 감주에 만두도 먹는단 말이야.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든 건지 아빠 이야기는 안 했어도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냐고 몇 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친구들 있으면 어른들이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였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시골에 계셔서 못 가는 거다. 나중에 놀러 갈 거다. 그렇게 달래곤 했었는데 드디어 외갓집에 간다는 생각에 들떠 보였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도 그 몇 시간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역에 도착해서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떠나온 지 10년은 좋게 넘었으니 내가 살던 동네도 많이 달라졌더군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우리 집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떠나올 때보다 집은 좋아졌지만 늘 우리 가족이 드나들던 초록색 대문은 변함없이 그대로였거든요. 대문만 열고 들어가면 집이 있는데 그 앞에 그냥 멈춰섰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구세요라며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가 제 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돌아보자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던 동생은 저를 부르며 뛰어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대문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로 몇 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 딸 혜정이야. 혜정아, 외삼촌한테 인사드려야지. 외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이름도 예쁘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외삼촌도 우리 조카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랑 아버지는? 다들 어디 가셨어? 아버지는 오늘 노인정 가셨고 어머니는 왜 말끝을 흐려? 엄마 어디 가셨어? 누나, 사실 어머니 3달 전에 돌아가셨어. 누나한테 알리고 싶은데 어디 연락할 수가 있어야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나를 얼마나 찾으셨는데. 좀 더 일찍 오지. 왜 이제 왔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속 썩이고 혼자 자식 낳겠다고 연끄는 딸이 이제야 배로 왔는데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으니 그 어떤 자식이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혼자 애를 키우겠다고 숨어버린 딸이 얼마나 걱정되고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 저를 그렇게 말리셨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는 조금씩 형편도 나아지고 있으니 그동안 못했던 효도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네요. 죽는 순간에도 딸 생각에 편히 눈도 못 감으셨을 게 안타까워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아버지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우리 모녀의 손을 잡고 계속 잘 왔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제 딸을 모른 척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 모두 반갑게 맞아줘서 참 다행이었어요. 엄마 산소에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딸이 옆에서 엄마 울지 말라며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우리 엄마 20도 되기 전에 고향 떠나 할머니 얼굴도 가물가물할 텐데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나는 평생 엄마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속상해서 어떡해. 딸아이가 절 안아주며 하는 말에 어느새 우리 딸이 내 슬픔을 위로해줄 정도로 컸구나 싶어 의지가 되었네요. 고향에 갔다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늘 가슴 한켠에 무겁게 남아있었어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엄마 또래의 어른들을 보면 우리 엄마도 지금 저런 모습이겠지 했었는데 돌아가신 걸 알고 나니까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만 봐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이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말을 온몸으로 깨닫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연배 어른들만 보면 저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잘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살던 할머님과도 그렇게 친해지게 됐어요. 할머님은 우리 엄마보다는 연세가 좀 더 있으셨는데 그래도 늘 건강하시고 밝은 표정이셨어요. 저희가 건물 2층에 살고 할머님은 지하방에 사셨거든요. 70대 할머님이셨는데 지하 골방에 사시면서도 늘 얼굴이 밝으셨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동네를 다니시면서 태즈나 빈병 같은 걸 주워서 파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도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인사해주는 좋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벼운 인사만 했었는데 낯이 익자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할머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추운데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편히 쉬시지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것뿐인데 하루라도 안 나오면 좀 있으시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할아버님은요? 할아버님은 어디 계시고 할머님만 항상 나와 계세요. 저 집엔 나 혼자 살고 있다오. 아, 그러셨구나. 저도 딸이랑 단둘이 살아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다 보니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뵐 때마다 할머님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게다가 웃는 모습도 돌아가신 엄마랑 닮으셔서 정감이 가는 분이셨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어느 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귤이 먹고 싶더라고요. 슈퍼에 가서 귤을 사고 아이와 같이 먹으려는데 갑자기 지하실 할머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귤을 참 좋아하시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 대신 어르신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귤 몇 개를 담아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할머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근데 한눈에 봐도 밥은 오래되어 다 쉬어 빠지고 반찬은 배추 몇 점과 김치 국물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꼭 우리 엄마가 그렇게 초라하게 밥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부실하게 드시냐고 아는 척은 못하고 가져간 귤만 전해드리고 오는데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현관문 밖에까지 나와 인사해 주시는 것을 보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김장을 하는데도 쉬어 빠진 밥에 김치 국물로만 식사하시는 할머님의 뒷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어차피 우리 먹으려고 하는 김장 조금 더해서 할머님도 가져다 드리자는 생각에 김장김치랑 수육 좀 삶아가지고 할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큰 김치통이랑 고기를 가져오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셨는지 할머님은 구부정에 잘 펴지도 못하는 허리로 급하게 나오시더군요. 할머님, 저희 집이 오늘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김치랑 수육 좀 해왔어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아이고 혜정엄마, 뭘 이런 걸 다 해왔어.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힘든 사람이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희 김장하는 김에 한두 포기 더한 건데요 뭘. 그나저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입에 안 맞기는 김치 색깔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구만. 이 늙은이 김치까지 해주느라고 힘들었지? 고마워. 내가 잘 먹을게. 수육 방금 삶아온 거니까 뜨끈할 때 드세요. 또 지난번처럼 김치 국물에만 식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잘 챙겨 드세요. 그래, 나 같은 늙은이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안 잊을게. 그냥 김장김치 한번 가져다 드린 것뿐인데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아무래도 많이 외로우셨구나 싶어 앞으로 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장김치 가져다 드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 지하방 할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보니 제가 할머님께 드린 그 김치통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님은 저를 보고 김치통과 봉투 그리고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정리하려고 김치통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10장과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혜정엄마, 혜정아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그 뒤로 할머님과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요구르트를 사서 딸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면 혜정이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박하사탕을 사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진 못했지만 서로 마음에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한 번은 딸아이 생일을 맞아 불고기랑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혜정이가 할머님도 초대해서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드시러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사오셨어요. 엄마인 저도 그냥 밥 한 끼 차려주면 되겠지 했는데 케이크까지 사오셔서 참 감사했네요. 혜정이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얼굴을 못 봤는데 지아반 할머님이 진짜 우리 할머니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형편이야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래도 풍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저축하고 생활비 쓰고 아이 용돈 주고 그러면서 빠듯하게 세상을 살았네요. 그러다 보니 남들 다 시키는 학원 공부나 가외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지만 대견하게도 딸아이는 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더군요.
다른 엄마 아빠들처럼 지원해주지 못하는데도 1등을 하는 딸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맘속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딸이 고3에 올라갈 때였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학교로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네요. 어머님, 혜정이 성적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제가 뭐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혜정이가 참 고맙고 미안하죠. 근데요, 어머님, 혜정이가 제게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게 무슨... 아무래도 전교 1, 2등 하는 애가 갑자기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설득 많이 해봤는데 그냥 가기 싫다고만 하네요. 수능 시험만 망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에 갈 성적인 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혜정이 설득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돈 때문에 자식이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못난 부모라 삶이 허무하기도 하고 씁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딸을 앉혀두고 그러지 말라며 설득했네요. 혜정이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오늘 너희 담임선생님 만났어. 상담할 때 대학 안 가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응. 대학 간다고 다 앞길 잘 풀리는 거 아닌데 뭐하러 가. 일단 취직해서 돈부터 벌고 가고 싶으면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돈 없어서 대학 포기하려는 거 엄마 다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대학 공부는 시킬 테니까 안 갈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가고 싶으면 나중에 간다니까? 나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돈 벌 거야. 나중에 언제?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전교 1등만 해왔는데 그 아까운 성적을 왜 썩혀? 누가 너 보고 돈 걱정하랬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 알았어? 엄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 지금까지 나 키우느라고 엄마 맨날 고생했는데 나 대학 가면 그 고생을 몇 년 더 해야 되잖아. 그냥 나 20살 때부터 돈 벌고 나중에 대학 가고 싶으면 간다니까. 안 간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너 나중에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엄마 말 들어. 수능만 안 망치면 제일 좋은 대학 충분히 간다는데 대체 왜 포기해?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 오라 그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한창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에서 나가보니 할머님이 검은 봉지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검은 비닐봉지에는 사과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혜정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걸 기억하셨다가 사오신 거였습니다. 할머님이 사오신 사과 덕분에 우리 모녀의 싸움은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었네요.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다시 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혜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대학 갈 수 있게 됐어. 고등학생, 대학생을 후원하시는 어떤 분이
나 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겠대. 그게 정말이야? 어디서 그런 좋은 분이 나타나셨다니. 울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그만 울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애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도 어릴 적에 공부 더 하고 싶었는데 돈 번다고 졸업장도 못 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어떻게든 딸의 대학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고마우신 분이 나타나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했고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원자분께 너무 감사해서 모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얼굴이라도 뵙고 감사한 마음에 전하고 싶었는데 며칠을 알아봐도 연락처나 성함을 알 수 없어 참 아쉬웠네요. 비록 직접 뵙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고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 딸하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딸은 학교에 다니면서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보니 형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든 집을 떠나던 날 제일 아쉬웠던 건 할머님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우리 모녀에게는 엄마와 같았고 또 외할머니처럼 따뜻한 정을 주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인사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네요. 잘 되어서 가는 거니 그리 울지 말어. 혜정아, 앞으로는 더 씩씩하고 건강하게 네가 너희 엄마 곁을 지켜야 돼.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사 가서도 꼭 자주 찾아뵐게요. 꼭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떠나왔는데 살다 보니 마음만큼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사하고 몇 번은 과일이랑 고기 사가지고 찾아뵈었는데 바쁘게 지내면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게 됐어요. 그래도 찾아뵈어야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겠지 했는데 그건 저희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할머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몇 달 전 찾아뵈었을 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살아계실 때 챙겨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시집와서 1년 뒤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지금까지 혼자 사셨기 때문에 할머님, 조카, 가족들 빼고는 빈수에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그러니 조문만 하고 발길을 그냥 돌릴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한 후회를 하면서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달인 날까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할머님의 조카가 저희에게 가방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이게 무슨 가방인가요? 제게 아닌데요. 그게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혜정이 엄마가 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셔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할머님이 남기고 간 가방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그마한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편지와 우리 딸이 예전에 찍어드렸던 할머님 사진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님이 쓰신 손편지를 읽고 저와 딸 모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네요. 어렵게 적어내려간 그 편지에는 외롭던 인생에 저희 모녀를 만나 갈 때는 마음 따뜻하게 간다면서 늙은이를 잊지 않고 챙겨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딸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후원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아빵 할머님이셨던 겁니다. 할머님은 형편이 어려워 혜정이가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셨고 어떻게라도 돕고 싶어 그간 자신이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다 걸고 후원해 주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할머님이 도와준다는 걸 알면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을 아셨는지 연락처도 안 남기고 정체를 숨기셨던 거예요. 그 감사한 후원자가 할머님이셨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할머님이 남기고 간 편지가 다젖도록 우리 모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드린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한 것 같아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했어요. 글씨는 조금 서툴렀지만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쓴 글자 속에서 늙은이 챙겨준 그 마음 잊지 않고 간다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후원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우리 딸은 지금 변호사로 성공해 자기 이름을 걸고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없이 미혼모로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살던 우리 모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더 힘들게 사신 그 할머님이셨어요. 제가 그 죽는 날까지 어르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히 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제 딸의 삶을 바꿔주신 그 은혜 평생 기억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위해 베풀며 살아가려 합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남을 돕는 마음이 있다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